서슬 퍼런 세자 저하의 호령에 며느리 김씨가 마당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 빕니다. 저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 화려한 비단옷은 흙탕물 범벅이 되었고 질투에 눈먼 김씨의 눈에선 피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불과 한 달 전까지 곰탱이라 불리며 개밥보다 못한 짬밥을 먹던 여종덕이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눈부신 비단 당의를 입고 세자 저하의 곁을 지키는 그녀. 시장통에서 단돈 20냥에 팔려가던 천덕꾸러기가 어떻게 집안을 일으키고 조선 최고의 귀인이 되었을까요? 겉모습에 속아 천재를 발로 찬 이들의 처참한 최후, 그 소름 돋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독한 흉년이 조선 팔도를 뒤덮었던 시절입니다.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고 자식을 장터에 내다 파는 비극이 예사질이던 그때 경기도 어느 이름 모를 장터 한복판에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자, 구경들 하시오. 여기 3만 한 덩치를 가진 처자가 단돈 1냥입니다. 1냥. 거강꾼의 거친 외침 끝에 서 있는 건 바로 덕이었습니다. 덕이는 남들보다 2배는 큰 체구의 떼꾸정물 흐르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덕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런 식충이를 누가 데려가? 집안 거덜내기 딱 좋겠네. 일은 잘하게 생겼는데 먹는 게 무서워서 공짜로 줘도 싫구먼. 거강꾼은 팔리지 않는 덕이가 짜증난다는 듯 가시 돋친 채찍으로 그녀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덕이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고 해진 소매를 꼭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죠. 그 소매 끝에는 아주 작은 은색 실로 수놓인 비늘 모양의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인파를 해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대지주이자 학식 깊기로 소문난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채찍을 휘두르는 거강꾼의 손을 낚아채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 멈추게. 그 아이 내가 사겠네. 거강꾼이 비아냥거립니다. 진사어른 노망 나셨습니까? 이 곰탱이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최진사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꺼내 던졌습니다. 20냥이네. 그 아이를 내게 넘기게. 장터는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1냥에도 안 팔리던 곰탱이 여종을 무려 20배나 되는 거금을 주고 사다니. 사람들은 최진사가 미쳤다고 수군댔지만 최진사의 눈은 덕이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최진사는 과거 궁중수라관에서 독살 음모를 막으려다 억울하게 몰락한 은비가 가문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덕이의 소매 끝에 새겨진 은빛 비늘은 그 가문의 유일한 표식이었죠. 20냥은 단순한 몸값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덕이의 부모에 대한 예우이자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구하기 위한 최진사의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이의 앞날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집에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뱀보다 독한 심성을 가진 며느리 김씨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이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김씨는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집안 망조 들려고 이런 짐승 같은 걸 데려오셨어요?
최진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부터 우리 집안의 식구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러나 시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 씨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게 서렸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식충인년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최진사의 집 대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덕이에게 허락된 하늘은 구멍난 헛간 지붕 사이로 보이는 조각달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김 씨는 시아버지가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에게 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삶을 침범한 불결한 식충이일 뿐이었습니다. 내 인연 곰탱이, 귀 먹었느냐? 당장 마당으로 나오지 못해. 새벽 서리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아침, 김 씨의 날카로운 고함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호빠지 하나만 걸친 채 헛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덕이가 허겁지겁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김 씨는 비단 치맛자락을 살짝 올리며 코를 쥐어박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노망이 나셔서 너 같은 걸 20냥이나 주고 사오셨다만 내 눈엔 내년은 그저 밥이나 축내는 짐승일 뿐이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모든 거친 일은 내 몫이다. 알겠느냐? 덕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덕이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덕이에게 장정 3시에도 모자랄 장작 패기를 시켰고 한겨울 얼음장을 깨고 시린물에 빨래를 하게 했습니다. 덕이의 커다란 손은 금세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김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이가 지나간 자리에 흙이 묻었다며 빗자루로 덕이의 발등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덕이는 늘 허기에 시달렸지만 김 씨는 덕이에게 사람이 먹다 남은 찌꺼기조차 아깝다며 물을 잔뜩 탄 묽은 죽 한 그릇만을 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덕이가 가여워 몰래 챙겨준 따뜻한 흰쌀밥과 고기 한 점을 덕이에게 건넸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김 씨는 시아버지가 자리를 뜨자마자 덕이의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천한년이 감히 어디서 고기 반찬을 넘봐. 이건 우리 집 마당개에게나 줄 것이지 내 입에 들어갈 게 아니다. 마당 흙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개들이 달려들어 하차 먹는 것을 보며 김 씨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이는 배고픔보다 더한 수치심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습니다. 품속에 숨긴 은빛 비늘 자수 주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집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김 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덕이가 유일하게 애지중지하며 품에 품고 다니던 낡은 자수 주머니를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덕이가 잠시 빨래를 하러 나간 사이 헛간을 뒤져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냐? 천한년이 어디서 이런 걸 훔쳤어? 딱 봐도 궁궐 물건 같은데 내년이 도둑질까지 한 게로구나. 덕이가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씨, 제발 그것만은 제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돌려주십시오. 덕이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김 씨는 가증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주머니를 똥간 근처 진흙탕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유품? 천한 종년의 어미가 이런 비단 주머니를 가졌을 리 없지. 더러운 물건이 집안에 있으면 재수가 없으니 거기서 썩게 두어라. 진흙 범벅이 된 주머니를 보며
덕이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밤새 진흙을 헤치고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비단은 상하고 오물범벅이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은빛 비늘 하나는 여전히 덕이의 손 안에서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은비가 가문이 독을 감별할 때 쓰던 귀한 은제 도구이자 덕이가 가진 천재적 미각을 증명할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덕이는 그날 밤 헛간 구석에서 차가운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수치심을 요리로 갚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맛으로 저들의 거만한 혓바닥을 심판하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짐승처럼 부린 김씨.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발로 찬 그 진흙 속의 여종이 훗날 자신의 목숨줄을 쥐게 될 조선 최고의 여인이 될 줄은 말입니다. 김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덕이는 그 고통을 걸음 삼아내면의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끔 건네는 따뜻한 눈빛과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덕이에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김씨는 승승장구하며 집안의 권력을 휘두르는 듯 보였으나 사실 그녀가 저지른 악행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몰락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씨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덕이의 몸엔 멍 자국과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여갔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덕이를 구박하며 시킨 고된 노동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고 수천 번 절구질을 하며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일들, 이 오히려 덕이의 타고난 골격을 간철처럼 단단하게 단련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덕이의 거대한 체구는 이제 단순한 살집이 아니라 어떤 시련도 버텨낼 수 있는 거대한 뿌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삭풍이 헛간 문틈을 사정없이 핥히던 때였습니다. 덕아, 자느냐?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최진사가 어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덕이가 깜짝 놀라 일어나자 최진사는 조용히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습니다. 쉿, 며느리 아이가 깨면 안 된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보자기 속에는 시장통에서도 구하기 힘든 귀한 약재인 산삼 조각과 잘 말린 숭어알, 그리고 낡은 서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덕아, 너는 내가 왜 너를 20냥이나 주고 샀는지 아느냐? 최진사의 눈빛은 이전의 인자함 대신 스승의 엄격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어미 은비가의 마지막 전수자였던 그 여인이 죽기 전 내게 남긴 말이 있었다. 내 아이의 손끝엔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있으니 때가 되면 그 아이에게 이 서책을 전해달라고 말이다. 덕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김씨에게 매를 맞을 때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덕이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은 흉하고 커 보이지만 이것은 1000명의 목숨을 살릴 솥뚜껑을 들 손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은비가의 비법, 마음을 움직이는 조리법을 가르치마. 그날부터 덕이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김씨의 눈을 피해 마당을 쓸고 똥간을 치우는 천한 여종이었지만 밤이 되면 최진사의 비밀 곳간에서 조선 최고의 요리 유학생으로 변모했습니다. 최진사는 덕이에게
식재료의 성질을 가르쳤습니다. 불의 기운을 가진 고기는 물의 기운을 가진 채소로 다스려야 하고, 독이 있는 식재료는 정성이 담긴 불 조절로 그 독을 약으로 바꾸어야 한다. 놀라운 것은 덕이의 습득력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번 맛본 식재료의 미세한 흙냄새까지 구분해냈고, 눈을 감고도 칼 한 자루로 물을 종이장보다 얇게 썰어냈습니다. 무엇보다 덕이의 거구 속에 숨겨진 비밀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덕이가 거구인 이유는 단순히 체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옷 안감의 가문의 보물인 해독용 은동이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던 비법 조리서를 겹겹이 껴입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가업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뚱뚱하고 못생긴 곰탱이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덕아, 며느리가 너를 구박하는 것을 참아라. 그것은 내 안의 교만을 죽이고 오로지 맛에만 집중하게 하는 하늘의 뜻이다. 최진사의 말에 덕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밤 덕이는 시아버지가 가져다 준 평범한 무 한 토막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고기 한 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국물에선 깊은 산속 샘물 같은 청량함과 어머니의 품 같은 따스함이 동시에 배어 나왔습니다. 맛을 본 최진사는 전율했습니다. 됐다. 이제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고귀한 신분의 선비와 그 일행이 마을 초입에 당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신분을 숨기고 민심을 살피러 내려온 세자 저하였습니다. 허영심에 가득 찬 며느리 김 씨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집안의 이름을 세도 가문에 알리고 아버님의 재산을 지켜야겠다. 김 씨는 세자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최진사를 설득했습니다. 김 씨는 덕이를 창고에 가두며 윽박질렀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는 동안 너 같은 흉물은 눈에 띄지도 마라. 쥐 죽은 듯이 박혀있지 않으면 당장 내다 팔아버릴 줄 알아. 덕이는 어두운 창고 안에서 품속의 은빛 비늘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때가 왔다. 김 씨는 저 귀객이 자신의 앞길을 열어줄 동줄인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을 죄 밧줄이 될 것임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20냥짜리 여종의 손끝에서 시작될 거대한 폭풍이 이제 이 집안의 기와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세자 저하의 방에서는 원인 모를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김 씨의 비릿한 욕망과 덕이의 인내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감도는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최진사의 집 대문 앞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가진 무사들이 장검을 찬 채 버티고 섰습니다. 신분을 숨겼으나 그 기품까지 숨길 수는 없었던 귀객, 바로 이 나라의 국본인 세자 저하가 최진사의 사랑채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랑채에서는 밤새도록 고통에 찬 신음과 다급한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장기 여행의 피로와 민가에서 잘못 먹은 음식 때문인지 극심한 위장애와 함께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처방한 약조차 넘기지 못하고 피를 토해내는 긴박한 상황. 이때를 기회로 여긴 며느리 김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우리 집안은 물론 나 또한 정경 부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김 씨는 허영심에 눈이 멀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평소 최 진사가 덕이에게 비밀리에 전수하던 요리 지식을 엿듣고는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하여 세자의 환심을 사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남을 부리기만 했던 김 씨가 세자의 병을 고칠 음식을 만들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겁하게도 헛간에 갇힌 덕이를 찾아가 쇠창살 사이로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밀었습니다. 내 인연 곰탱이, 지금 당장 저하의 기력을 살릴 미음을 만들어내라. 만약 실패하거나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는 날엔 내 놈의 목숨은 물론이고 저 늙은 시아버지의 안위도 보장 못할 줄 알아라.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솥 앞에 섰습니다. 시아버지를 인질로 잡은 김 씨의 협박 앞에 덕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덕이는 정성을 다해 미음을 끓였습니다. 쌀알 하나하나에 기를 불어넣고 시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기운을 돋우는 약재를 배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 씨의 치명적인 악행이 더해집니다. 김 씨는 덕이가 정성껏 끓여놓은 미음을 가로채며 더 화려하고 강렬한 향을 내기 위해 근처 산에서 채취한 독초인 투구꽃 뿌리를 살짝 섞어버립니다. 향은 좋아질지 모르나 위장이 약해진 세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무식한 김 씨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꾸며 자신의 공으로 돌릴 생각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하. 제가 직접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정성으로 달인 미음입니다. 김 씨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세자에게 미음을 올렸습니다. 미음을 한 입 넘긴 세자는 순간 안색이 파랗게 질리더니 이내 검붉은 피를 한 사발 토해내며 쓰러졌습니다. 사랑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역죄다. 음식을 올린 여인을 당장 압송하라. 무사들의 호통에 김 씨는 혼비백산하여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기 헛간에 있는 미천한 여종년이 독을 탄 것입니다. 자신의 공을 자랑할 때는 언제고 일이 잘못되자 모든 죄를 덕이에게 뒤집어 씌우는 김 씨의 추악한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사들은 김 씨의 말에 따라 헛간으로 들이닥쳐 덕이를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마당 바닥에 내팽개쳐진 덕이, 그리고 그 옆에서 발길질을 하며 소리치는 김 씨. 내 인연,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으려 작정을 했구나. 어서 내 죄를 고해라. 세자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최 진사는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이는 포박된 상태에서도 세자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 아씨가 넣은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지금 당장 해독하지 않으면 세자 저하의 명줄이 끊어질 것이다. 덕이는 묶인 몸으로 세자의 발치까지 기어갔습니다. 저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저하를 살려내겠나이다. 무사들이 덕이의 목에 칼을 들이댔지만 세자의 마지막 숨을 지키려는 듯 덕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덕이의 옷 안감에 숨겨진 은빛 비늘과 해독 은동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최진사의 댁.
이제 20냥짜리 여종덕이와 악랄한 며느리 김씨 사이에 목숨을 건 마지막 진실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은 금방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처럼 살벌했습니다. 세자 저하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며느리 김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모든 죄를 덕이에게 떠넘기며 비루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전연입니다. 저 천한 종년이 저하를 해치려 독을 탄 것이옵니다. 김씨의 독설이 마당을 울릴 때 세자의 호위무사가 칼을 뽑아 덕이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상 땅만 보던 굽실거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산처럼 단단하고 서슬퍼런 눈빛이 무사의 칼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지금 저를 베시면 저하의 명줄도 끊어질 것입니다. 저하의 복통은 투구꽃의 독 때문이니 제게 일각의 시간만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저하를 살려내겠나이다. 덕이의 단호한 외침에 마당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김씨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투구꽃이라니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나 세자의 곁을 지키던 노련한 어이가 덕이의 말을 듣고 세자의 입가를 살피더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투구꽃의 독. 과연 증세가 일치하는구나. 어찌 내가 그것을 아느냐? 덕이는 대답 대신 묶인 밧줄을 힘껏 비틀어 끊어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단련된 그녀의 팔 근육이 밧줄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악 섞인 시선 속에서 덕이는 결연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겉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엇이냐?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뚱뚱하고 둔해 보이던 덕이의 몸 안감에서 빛나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그동안 뚱뚱한 척 위장하기 위해 옷 안에 가문의 유물들을 겹겹이 두르고 있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옷들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흉측한 살집이 아니라 기품 있게 정돈된 몸과 은비가 가문의 상징인 은빛 비늘 방령의 도용 은재 상자 그리고 임금이 하사했던 어용 인장이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보석이 드디어 찬란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이는 마당 한복판에 가마솥을 걸게 했습니다. 가장 천한 재료로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겠나이다. 그녀는 김씨가 쓰레기라며 버렸던 무껍질과 시래기 뿌리 그리고 비장의 무기인 은빛 비늘 특수 해독 약재를 가마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며느리 김씨는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하, 저 미련한 년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런 쓰레기로 저하를 살리겠다고? 아버님, 전연을 당장 끌어내십시오. 하지만 최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덕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닥치거라. 저 손은 내가 함부로 입에 올릴 손이 아니다. 조선 최고의 명주를 쥐었던 은비가의 손이란 말이다. 덕이의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흔한 무껍질 끓이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당을 휘감는 그 향기는 마치 수천 송이의 연꽃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듯 청아하고도 깊었습니다. 세자의 호위무사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칼을 내리고 그 향기에 취할 정도였습니다. 덕이는 완성된 해독탕을 직접 들고 세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김 씨는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워 부들부들 떨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덕이가 정성스레 수저를 들어 세자의 입술에 해독탕을 흘려 넣었습니다. 1분이 지났을까요? 세자의 검게 죽어있던 입술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세자가 검은 피를 토해내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맑구나. 이토록 맑은 맛은 내 평생 처음이다. 누가 나를 살렸느냐? 세자의 나직한 목소리에 김 씨는 다시 한번 파렴치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하, 소첩이옵니다. 제가 저 여종을 시켜 비법을 가르쳐주고 끓이게 한 것이옵니다. 제가 저하를 살렸사옵니다. 그러나 세자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세자는 김 씨의 고운 손과 덕이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가르쳤더라. 그럼 대답해 보아라. 이 탕에 들어간 재료가 무엇이냐? 김 씨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산삼과 웅담과 아주 귀한 것들로. 세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틀렸다. 이 맛은 욕심이 섞인 맛이 아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진심만이 낼 수 있는 맛이지. 세자는 덕이의 옷자락 끝에 매달린 어용인장을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은비가의 후예여, 그대를 몰라보고 내 목숨을 잃을 뻔하였구나. 마당에 있던 모든 무사와 하인들이 일제히 덕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20량에 팔려온 뚱녀 여종이 조선에서 가장 귀한 분의 목숨을 구한 여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거짓으로 공을 가로채려던 김 씨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서슬 퍼런 추궁 앞에 며느리 김 씨의 거짓말은 얼음 녹듯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리의 재료조차 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던 김 씨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덮여 사방을 헤맸습니다. 세자는 차디찬 눈빛으로 마당에 엎드린 덕이와 김 씨를 번갈아 본 뒤 곁에 있던 어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이는 말하라. 저 미음에 섞인 독의 정체가 무엇이며 누가 저 독을 넣었을 때 가장 이득을 보겠느냐? 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하, 미음에서는 투구꽃의 도끼가 진동하옵니다. 이는 요리에 무지한 자가 향을 탐내어 넣었거나 혹은 저하를 시해하려 작정한 자만이 쓸 수 있는 맹독이옵니다. 요리의 이치를 아는 자라면 절대로 넣지 않았을 재료이옵니다. 세자의 시선이 김 씨에게 꽂혔습니다. 들었느냐? 요리의 이치를 아는 자라면 넣지 않았을 독이라 했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내 손에서 투구꽃의 잔향이 진동하는구나. 내 공을 세우기 위해 나를 죽이려 들다니 이것은 단순한 기만이 아니라 대역부도한 범죄다. 그제야 김 씨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 무식함이 부른 화이옵니다. 제가 직접 독을 타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좋게 보이려 했을 뿐이옵니다. 방금 전까지 덕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며 발길질을 하던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덕이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추하게 매달렸습니다. 덕아, 내가 말 좀 잘해다오. 우리가 한 집안 식구 아니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느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껴? 짬밥도 아깝다며 개밥 그릇에 밥을 주던 사람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식구 타령이야. 하인들의 증언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덕이가 헛간에서 겪은 수모, 시아버지가 몰래 준 밥을 빼서 땅에 던진 일, 아픈 덕이에게 찬물을 끼얹은 악행들이 세자 앞에 낱낱이 고해졌습니다. 세자의 얼굴은 분노로 검게 타올랐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이냐. 군주를 속인 죄는 능지처참히 마땅하고 죄 없는 자를 학대한 죄는 3대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당장 저 여편네를 끌어내어 포도청으로 압송하라. 무사들이 달려들어 김 씨의 머리채를 휘잡고 오라줄을 묶었습니다. 아, 아버님,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 씨는 최 진사를 향해 울부짖었지만 최 진사는 고개를 돌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덕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감히 청하옵건대 저 여인에게 죽음보다 더 가혹한 벌을 내려주소서. 세자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벌이라니 무엇을 원하느냐? 덕이는 김 씨의 눈을 똑똑히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자신이 가진 비단옥과 권력이 대단한 줄 알고 사람을 짐승처럼 부렸습니다. 그러니 저 여인의 모든 신분을 박탈하여 노비로 삼으시고 제가 지냈던 저 차가운 헛간에서 제가 먹었던 거물탄 죽을 먹으며 평생을 살게 하소서. 자신이 멸시했던 그 처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진정한 벌이라 생각하옵니다. 세자는 덕이의 깊은 해안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은비가의 후회답다. 좋다. 죄인 김 씨는 이 시각부로 모든 가문의 족보에서 제명하며 최 진사댁의 미천한 종으로 강등한다. 매일 아침 장작 100개를 패고 덕이가 먹던 식단 그대로 끼니를 이어가며 자신의 죄를 씻도록 하라. 만약 단 한 끼라도 고기를 먹거나 비단을 걸치는 날엔 그 즉시 목을 칠 것이다. 순식간에 상전에서 종으로 떨어진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덕이를 괴롭히던 그 헛간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김 씨가 끌려가는 뒷모습에 소금을 뿌리며 환호했습니다. 인과응보다 저런 악질은 더 당해봐야 해. 며느리 김 씨가 헛간 바닥에 엎드려 배고파 죽겠다며 통곡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덕이에게 했던 죽을 거면 나가서 죽으라는 그 독설이 이제는 자신의 가슴에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자는 덕이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그대의 자리를 찾아갈 때가 되었다. 한양 수라간이 그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노라. 덕이는 최 진사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20량의 기적이 한 여인의 인생을 넘어 조선의 입맛을 바꿀 거대한 역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김 씨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잦아든 최 진사 댁의 아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도 담벼락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덕이를 곰탱이 여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은 궁중 관리들이 받드는 가마 앞에 선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자 저하의 명에 따라 덕이는 이제
조선 최고의 요리 명가인 은비가의 이름을 되찾고 궁궐수락안의 전체를 책임지는 정일품 상궁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덕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렀던 차가운 헛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친 며느리 김씨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는 덕이의 비단 치맛자락을 보자마자 바닥을 기며 매달렸습니다. 덕아, 아니 상궁마마, 제발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십시오.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힐 것 같고 손이 터져서 물 한 바퀴도 못 깃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덕이는 차가운 눈으로 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증오보다 깊은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씨, 당신이 뺏어개에게 던져주었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겐 목숨이었음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더럽다고 똥간에 던졌던 제 어머니의 유품이 사실은 당신의 목숨을 구한 약이었음을 깨달으셨습니까? 덕이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김씨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거친 보리밥과 짠지 몇 조각이 담긴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평생 이 밥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십시오. 덕이가 돌아서자 김씨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보리밥을 손으로 움켜쥐고 울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제 욕심을 채우려던 자가 맞이하는 가장 처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덕이는 최 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진사의 눈에는 이미 대견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덕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를 장터에서 20냥에 사주시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르신이 미쳤다 비웃었으나 어르신은 제 안에 불꽃을 보셨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고 제 어머니의 비법을 이어가게 해주신 어르신이야말로 제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최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덕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다, 덕아. 20냥은 그저 돈일 뿐이었다. 내가 가진 정성과 실력이 우리 집안의 썩어 빠진 마음들을 요리해 준 것이야. 너는 은비가의 딸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나라 백성들의 허기를 채워줄 큰 기둥이다. 부디 궐에 가서도 가장 낮은 곳의 맛을 잊지 말거라. 덕이가 가마에 오르자 세자 저하가 직접 가마 곁에 서서 행차를 이끌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수많은 백성이 나와 덕이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20냥의 기적이다. 진흙 속에서 용이 났다. 세월이 흘러 덕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상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병든 영혼을 위로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시장통에 헐벗은 이들을 기억하며 매년 겨울이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 진사댁 헛간에서는 매일 아침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 정경 부인을 꿈꾸던 김씨는 이제 구멍난 고무신을 신고 마당을 쓸며 가끔 먼 하늘을 향해 덕이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덕이가 평생 가슴에 새긴 이 한마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 옆에 있는 그 평범한 사람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20냥의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조선 야담 20냥에 팔려온 여종의 반전 실화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덕이와 같은 복덩이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